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3. 생산물 혹은 생산물이 담지자에서 생산물 혹은 생산물이 담지자로 돌아오긴 하는데 화살표가 아니죠. 좀 내용 살펴봐야 되겠죠. 이 순환 형태는 조직체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분화를 겪을 때 나타나는 형태로서 이의 순환 형태의 특수한 한 형태입니다. 그래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거의 동일하죠. 뭐 활동도 조직체를 위한 활동도 있고 생산을 위한 활동도 있고 분배도 있고. 근데 좀 전하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다 이 말이겠죠. 순환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 과정이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추가적인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투여되어 확대된 생산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인류는 확대된 생산 과정을 거쳐왔죠. 확대된 생산 과정은 조직체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새로운 조직체를 구성해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조직체가 계속 커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조직체를 만들어서 키울 수도 있죠. 현 시대에서도 그런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기업을 보면 그렇죠. 기업이 커지다 보면 또 다른 기업을 만들면서 또 그 기업이 커지고 만든 기업이 커지고 뭐 그런 경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라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오늘날은 국가에서는 그런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죠. 전 세계 지역이 국가로 가득 차고 또 새로운 국가를 만들 만한 임지 없는 땅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분화의 확대된 생산 과정이 진행될 경우 여러 특징적인 현상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기에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양적 성향이 일정 정도에 이르면 조직체는 자연적 조건, 기술적 조건,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조직체의 분화가 이루어져 조직체 각각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국가간 기업이건 조직체가 분화할 수 있다. 이 순환 형태는 그러한 순환 형태를 가리킨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생산물 혹은 생산물 담지자는 또 다른 조직체를 만드는 경우를 가리키겠죠. 이는 한 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분화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특정한 인간이나 조직체가 인지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절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고대 농경국가에서 자연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다른 지역의 생산물 및 인간들을 투입하거나 전쟁을 통해 다른 조직체를 편입시키거나 시장 지배 시대에서 특정 기업의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축적된 자본을 다른 조직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거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타국가의 조직체를 설립하는 방식 등은 한 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발생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겠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국에서는 1973년 포항종합제철 1공장이 완공된 뒤 지속적으로 설비시설을 확장하여 1979년 제철 526만 7천 메트릭톤, 제강 862만 5천 메트릭톤, 아변 935만 3천 메트릭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고 메트릭톤은 뭔가요? 1000kg이 메트릭톤이죠. 그로 인해 철을 주요 소재로 하는 조직체들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분화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특정한 인간이나 조직체가 인지하여 발생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포항제철이 완공된 후 철사 생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다른 조직들도 번성하게 되고 또 생겨나기도 했죠.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은 1973년 설립되어
1974년 1억 불 수출 성과를 내었는데 1984년 10억 불 수출 성과를 내었고 2007년 100억 불 수출 성과를 내게 되었으며 현대차는 1967년 설립되어 1976년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폰이 생산이 가능해졌고 1985년에는 엑셀을 출시하여 국산차로 최초로 미국에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사회적 교감력 및 유기적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다른 쪽의 생산 및 성장을 촉진하고 다른 쪽의 생산 및 성장은 역으로 생산시킨 근원을 성장시키는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는 철을 많이 소비하겠죠. 포항종합제철이 국내적으로 철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포항종합제철이 완공된 뒤에 또 어떤가요? 중공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생기는 거죠. 철을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직체의 분화 동기 및 목적을 시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동기 및 목적을 추적함으로써 향후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수저 폐집 시대에는 사용 공간이 생산물을 획득하는 데 작업수단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면서 제한적 요소가 되었는데 인구의 증가는 특정 자연 공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양을 획득하는 데 사용일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수립 채집을 하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한정된 자연 공간에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즉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생산물이 부족한 때문에 인구의 이주를 필요로 합니다. 생산성이 아주 크게 증가해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인구에 걸맞는 식량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공간이 파괴되겠죠. 그럼 살 수 없게 되죠.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 때는 자연공간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주를 해야 되겠죠. 이 시기에 이주를 통한 새로운 조직체를 생성시키는 동기는 필요한 생산물의 부족이며 목적은 생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수렵채집 시대에는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물론 이주하는 인간들은 일정 기간 필요한 작업수단과 생존수단을 지닌 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주할 때 그냥 맨몸으로 떠나지 않겠죠. 작업수단과 생존수단을 지니고 떠난다. 생산물 혹은 생산물 담비자를 가지고 떠난다.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이런 거죠. 이주할 때. 새로운 조직체를 다른 자연 공간 속에서 만들게 됩니다. 무트극에서 탄생한 인간 집단은 오랜 기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구의 육진의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고대 농경 국가 시대에도 이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조직체가 생성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주 형태는 고대 농경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주하면서 생겨나는 조직체는 고려시대에 제방을 쌓아 농지를 확장하는 간척 산업이 진행되었다는 흔적이 있으며 조선 숙종 때에는 대야도에서 방축을 하여 갈대밭과 붓도랑을 가경지로 만들었고 영조와 정조 때에는 큰 하천이 낙동강, 정천강 등의 부근에 제방을 쌓아 많은 황무지를 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얻고 그 토지에 또 이주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실제 사례가 있겠죠. 고려시대의 개간 사업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해안지대의 제방을 쌓아 농지를 확장하는 간첩 사업도 행하여졌다는 것이다. 그렇죠. 고려시대 때도 발견되고 강화도 여러 포구의 제방을 구축하여 둔전을 만들어 방술군의 군량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때 이야기고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이거죠. 한 가지만 보면 숙종 때에는 황주에도 대하도까지 방축을 하여 갈대밭과 벚도랑을 가경지로 만들었으며 영조와 정조 때에는
큰 하천의 낙동과 청천강 등의 부근에 제방을 쌓아만 항구줄기가 하나였다. 그래요. 이처럼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자연공간을 개발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보다 훨씬 이전에 전쟁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적은 생산물로 농경지나 목축을 하는 데 필요한 초지의 경우 개발하기 용이한 곳은 오래전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시대 때문에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포화됐죠. 구로시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간사업 같은 걸 하겠죠.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자연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용 가능한 자연공간 내에서 농경지나 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기는 이전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고 생산물의 소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전쟁이 이러한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면 새로운 기술로 개간이 가능하더라도 전쟁은 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렵게 얻어야 되겠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기 쉽겠죠. 이는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사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쟁의 계기는 다양하겠으나 결과는 가치의 흐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항상 가치의 흐름의 변화를 일으키죠. 예를 들어 특정 공간을 점령하면 자연공간과 그 속에 포함된 물질을 이용할 수 있고 점령한 인간들이 활동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자에게 보다 큰 생산물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가 내 인구 이전과 속도가 생산 성장과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생존 수단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목적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전쟁의 최종 결과를 보면 생산물을 용이하게 얻고자 하는 목적이 항상 존재합니다. 다양한 목적들이 결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목적은 뭐냐? 생산물을 용이하게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현 시대에서는 핵이 개발되고 테러가 빈번해짐으로써 생산물의 획득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및 생산물 보호 역시 전쟁의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다 많은 생산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겠죠. 중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또 뭔가요? 추가적인 걸 얻는 것보다도 지키는 게 중요할 수 있죠. 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국가가 다른 국가나 어떤 다른 단체가 위협을 가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목적은 동일하죠. 뭐 추가적인 생산물을 얻는 것이나 아니면 기존의 생산물을 지키려는 것이나 근본적인 뜻은 동일하죠. 그런 전쟁이 있었느냐? 지키기 위한 전쟁. 있잖아요. 그 예전에 9.11 테러 일어났을 때 그 테러 단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건 정복 전쟁은 또 아니죠. 테러 단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테러를 일으킨 알카이다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프간과 미국이 아프간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다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 있어요. 기술 수준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를 지닌 자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인간 수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전쟁을 통해서건 새로운 미래의 특질을 발견해서건 이주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매우 작은 영토만을 가지고 있었다.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죠.
이들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인구가 정식하여 그 영토로는 쉽게 부양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의 일부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어디론가 세계의 먼 곳으로 보내졌다.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그래요. 다 작은 영토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도시 국가 인구가 증가하면 추가적인 영토를 얻기가 어렵죠. 다 국가들이 있으니까 도시 국가들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느 국가나 그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도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 본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기 다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양할 수 없는 인구들은 멀리 떠나야 되겠죠. 그런 현상이 그리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도리아인의 제식민지는 주로 이탈리아와 식민지에 많이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로마의 건설 이전에는 야만 미개의 제민족이 살고 있었다. 도리아인은 누구냐? 주석이 있죠. 기원전 1200년경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달마치아와 알바니아 지방으로부터 그리스로 들어왔다.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고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섬들에 스파르타 등 여러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등지에 식민지를 개척하였다. 그래요. 도리아인이 세운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스파르타인데 도리아인은 원래 그리스 본토에 살던 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본토에 살던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섞여지는 거죠. 도리아인이 그리스에 들어온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특징적인 포화가 되니까 또 새로운 자연 공간을 얻어야 되죠.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 지도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죠. 터키 여기가 에게해죠. 이탈리아가 있고 그래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도리안이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의 다른 이대 종족인 이오니아인과 에올리아인의 식민지는 소아시아와 에게해의 섬들에 많이 세워졌다. 그리스 본토인들도 많이 이주했다는 거예요. 도시국가에서. 원래 이오니아인과 에올리아인은 원래부터 이제 그리스 지역에 살던 일이겠죠. 보겠습니다. 주소 83. 이 종족의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주민 외에 에게해 중부 여러 섬들의 주민 그리고 그리스 본토의 아티카의 아테네인이 이오니아인으로 불렸고 델로스 섬의 아폴론 신의 제사가 그들의 결합을 상징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 종족들이 합쳐지면서 이주해온 종족들도 있고 합쳐지면서 현 시대 그리스 본토인들이 형성됐음을 알 수 있어요. 대체로 다 그렇겠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오래전부터 한민족이라는데 뭐 그래요. 여러 종족들이 또 장기간 오래 살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방의 주민들도 당시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주민들과 거의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옆에 있는 섬인데 시칠리아는 이제 현 시대에서는 이탈리아 영토죠.
모체가 되는 도시 국가는 맞죠. 시칠리아, 이탈리아 지도, 이탈리아 지도. 여기가 시칠리아 섬이죠. 시칠리아, 이탈리아. 그래요. 여기가 또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 주변이죠. 주변으로 가서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겠죠. 현 시대에서 세계 지도 보면 그렇게 먼 거리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지방의 주민들도 당시의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주민들과 거의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모체가 되는 도시국가는 이 식민지를 자기의 자손이라고 간주하고 도시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겠죠. 같이 살던 이들이니까. 식민지는 항상 막대한 은혜와 온조를 받는 대신에 많은 감사와 존경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국이 직접의 지배나 사법권을 행사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유스럽고 해방된 자손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래요. 별도의 국가를 건설하게 지원하고 그래요. 직접적인 지배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장기간 살면서 여러 민족들이 한종족이라 하더라도 예로부터 보면 꼭 반드시 한국가를 형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 식민지는 스스로 그 정치의 형태를 결정하고 그 자신의 법률을 제정했으며 그 자신의 유정자를 선임하고 모국의 인가 또는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이웃나라와 평화와 전쟁을 결정하였다.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직체가 분화되는 형태를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경우를 살펴봤어요. 남은 시간은 태을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리외양이 내음. 이계의 밖을 보면 양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안을 보면 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괴를 볼 때 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괴가 간직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건괴가 있고 건괴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드러난 것이나 속으로나 다 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어져서는 양요라에서 양한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표시되죠. 양의 속성은 그러면 어떤 간에 신의 속성이 되겠죠. 리계는 이렇죠. 그 위와 아래는 양요, 즉 이어진 선인데 중간은 끊어진 선이죠. 음료는 음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근데 양한 속성을 드러내는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음이랬는데 속은 음이다 이랬는데 건체야 밖은 양이고 안은 음인데 그래요. 실체는 건괴이다. 건괴는 어떤 가는 신을 가리킨다고 했죠. 비록 중간에 음이 있다지만 이것은 음이 아니라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체가 양이다. 어떤 가는 신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냐.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 그걸 우선 알아야 되겠죠. 어떤 가는 신과 합쳐질 수 있다 했죠. 어떤 것이 가는 신의 마음에 들어가면 의식이 어떤 간에 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합쳐지면서 그 어떤 간에 신의 강림한 상태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관계로 표시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드러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럼 의식에 인간의 마음에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의식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관계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날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상태는 어떤가요? 완전한 리기에는 어떤가는 신이 의식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다시 어떤가는 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가요?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인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던 영혼이 인간의 마음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원래 음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가는 신과 어떤 신의 마음으로 돌아가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성이 빠르게 나타나냐, 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한 영혼은 이제는 더 이상 음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어떤가는 신과 같은 속성을 간직하고 있다.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는 관계다 이러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물에 집착하면 인간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흐름을 따르면 태어나 변하게 된다. 생겨나 변하게 된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육체와 같은 사물에 집착하면 그렇게 그래요. 생겨나고 튀어나와 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변하죠.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싫어졌다 그러죠. 이제 돌리며 비추는 일을 익혀 안을 비추게 되니 사물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보다는 사물에 집착하는 인간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음한 기운이 머물면서 빛이 충만한 채 퍼붓듯이 비추니 곧 순수한 양이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음한 기운이 있는데 빛이 충만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 돌아온 영혼은 더 이상 그래요. 음한 속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에 집착하는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한 기운이 머물면서 빛이 충만하지 퍼붓듯이 비추니 빛은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 간에 신의 뜻으로 뜻이 충만하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떠오르고 곧 순수한 양이다. 순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으로 돌아온 영혼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면 그렇게 되겠죠. 같은 종자들은 반드시 친해지는 법이다. 고로 관계에 있는 양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 그러한 양은 관계의 양이 아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얼과 넋이 있죠. 이 얼이라는 것은 이제 혼백의 손으로 불리기도 하고 영혼에서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원래부터 누구의 것이라는 건가요? 어떤가는 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수물생심 뭐 순출유전 사물을 따르면 마음이 생겨나 뭐 흐르고 변한다. 금회강내조 이제 돌리며 비추는 일을 하여 역사작용을 거치고 르작용을 일으켜
안을 비추게 되니 어떤간에 신의 뜻을 떠오르게 하니 뭐 그런 말이겠죠. 불수물생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사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게 되고 응기즉주 음한 기운이 머무르며 이 광화 주조 그 빛이 퍼붓듯이 비추게 된다. 뭐 그런 아까 얘기했죠, 풀이했죠. 즉 순양야 곧 순수한 양이다. 순수 어떤 거는 신과 같아진다. 순수한 양이다 이 말이죠. 양은 어떤 거는 신의 속성을 뜻하죠. 동류필칭 같은 것끼리 모이는 법이다.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유유상종이라고. 고감명상 등 비감명양 감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어떤 거는 신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죠. 감에 있는 양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뭐 원래부터 있던 감개의 양이 아니다 이러죠. 무슨 말인가요? 어떤 거는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거는 신과 같은 것이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날아오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알 수 없게 그냥 써놓은 거죠. 근데 아는 사람은 보면 알죠. 인시 건양은 건양이 이것은 건기에 있는 양에 의한 것인데 원래부터 뭐 건기의 양을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뭐 영이라고도 불리고 혼이라고도 불리는 어른 원래부터 그냥 어떤 거는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물 이루 두 대상이 한번 조우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이 영을 통해서 어떤 거는 신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말이죠. 변누결 불상 완전히 결속되어 합혀져 흩어지지 않게 된다. 그런 상태가 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안 흩어진다 이 말이죠. 인원 활동 그래요. 기운이 활발히 움직이게 된다. 그렇죠. 어떤 간에 신의 속성으로 가득 차면서 그래요. 기운이 가득 차 활발히 움직이는데 그때 그 기운은 어떤 간에 신의 속성을 띈 기운을 가리키죠.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얘기했죠. 어떤 간에 신의 마음과 그 인간의 마음이 있다 했죠. 이때 이제 인간의 마음은 어떤 간에 신과 같이 된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다는 이 말이죠. 숙부숙침 순식간에 날아올랐다 가라앉았다 한다. 같은 말이죠.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은 위에 있는 것으로 표시하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날아올랐다가 또 순식간에 돌아왔다 가라앉았다 한다.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다. 날아올랐다 가라앉았다 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요.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리게의 형태를 보면 겉은 어떤 간의 신의 속성을 뜻하는 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속을 보면 육체에 집착하는 인간의 속성을 뜻하는 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리게는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드러낸 이의 영혼이 신의 마음과 같이 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의식에 돌아온 상태를 가리킨다. 육체와 같은 사물에 집착하면 인간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려난다. 이제 럭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데 익숙해져 어떤 간은 신의 마음을 얻게 되었으니 더 이상 육체의 집착으로 인해 생겨나는 인간의 마음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신과 같은 마음이 된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겠죠. 영혼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신의 뜻이 절로 끊임없이 떠오르니 완전히 어떤 거는 신과 같아지는 것이다. 사람들 살아가는 일을 보면 뜻이 만난 이들은 서로 모임을 친해지기 쉽다. 혼백을 이루어지게 하는 혼의 어리작용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혼은 어떤 거는 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기에 어떤 거는 신으로 돌아가려 하고 이러한 현상은 혼이 절로 어떤 거는 신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혼을 통해 혼백이 어떤 거는 신의 마음으로 돌아가 어떤 거는 신과 조화하게 되면 곧장 어떤 거는 신과 합쳐서 흩어지지 않게 되고 어떤 거는
신의 속성이 가득 차 활발히 움직이며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이 된 인간의 마음을 순식간에 왕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